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돼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토의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으면서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을 뭘로 할 거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잘된 슬로건은 김대중 대통령 때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본인의 연로하신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킨 잘된 슬로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람이 먼저다. 지난번 문재인 후보가 낙선됐을 때 썼던 슬로건입니다. 그게 말은 좋은 말이지만 대통령 후보 슬로건으로 적절했는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를 나라답게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에서 많은 촛불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기 때문에 나라다운 나라라는 슬로건이 소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게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나라답게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도 이제 각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던 것을 공적으로 돌려주고 역사를 바로잡고 이런 추진이 되는데 마침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일이냐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냐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년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추구하는 나라를 나라답게 나라다운 나라가 내년 100주년을 통해 어떻게 구현돼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중에 대한민국 뿌리라고 제가 한 이유는 항상 저희는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보수 세력으로부터 종북 세력, 빨갱이, 홍어, 전라도 뭐 수많은 이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저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면 이 네이버 이런 데서 송영길 북한 대변인, 빨갱이 뭐 효수하자 죽일로 막 수많은 이런 이제 이런 악담을 막 악플을 달고 있는데 제가 이 태극기 배지를 지금 달고 왔습니다. 그 이유도 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한번 저희들이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찾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건국을 갑자기 1948년 8월 15일로 하자고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를 비롯해서 했을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건립됐다고 한다면 일제시대 때 친일한 행위는 국가를 배신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국가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때의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 충성한 것이 바로 국가에 충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만의 이등위 총통은 국민당 소속인데요. 이등위는 일제시대 때 해군 장교였습니다. 자기 형도 야스쿠니 신사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습니다. 언론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우리 나라였다. 따라서 국가에 충성한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만은 지금도 일본 식민 통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세력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또 봐야 될 거지만요. 제가 얼마 전에 육군 사관학교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특강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단지 국회의원이었다면 허용이 안 됐겠지만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육사 생도들이 아주 호응이 좋았는데 그 내용도 여기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왜 조선왕조 500년이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멸망한 것을 지금도 그냥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해가지고 그 별다른 거 없이 그냥 사인해가지고 한일 합방하는 것으로
우리가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제 강제징용자 피해자의 청구권에 대해서 인용 판결을 한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한일 관계가 아주 지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문 원본을 제가 뽑아서 다 읽어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핵심은 1910년 한일 합방, 한일 강제 병합이 불법적이었음을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65년 우리가 한일 국교 정상회의를 할 때 당시 박정희 정권이 김종필, 오호이라가 서로 합의하면서 한일 일제 식민 통치의 불법 행위를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애매하게 해놔서 마치 그것을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합의하지 않고 65년도 이게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우리가 한일협정 반대 데모를 했던 것처럼 그 한일협정이 독도 문제도 정리가 안 돼 있었고 위안부 문제, 일제 강제징용자 피해자들의 개인적 청구권의 존재 여부 문제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3억 달러 무상 차관 2억 달러에서 한 5억 달러 그 차관을 받는 것으로 모든 정신적 가치를 팔아먹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지금 육군산업교 독립투쟁사를 독립적 과목으로 가르친 대학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 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왜 항일 독립투쟁 50년을 이야기했냐? 근대사에 사라진 두 전쟁을 갑오열환과 갑진열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갑오열환이 뭐냐면 1894년 갑오 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던 일본군과 청나라군이 우리나라에 싸워서 청나라를 물리친 일본군이 우리나라 의병들을 백성들을 죽인 사건을 갑오열환. 사실상 일본이 이때 침략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갑오 농민들을 그냥 완전히 사냥하듯이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우금치 마루에 피 맺힌 그냥 흰옷 입은 우리 동학 농민군들이 수만 명이 쓰러져 시체가 시산혈회를 이루고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죽였고 갑진열환은 갑진년 때 1904년, 1905년 이때 러일 전쟁을 끝내면서 또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또 죽인 겁니다. 사실상 그때 침략해서 다 죽인 거죠. 그리고 1907년도에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하고 나서 그때 당시 대한제국 군대 2만 명을 해산 명령을 통해 해산을 시키고 나서 이들이 다 의병으로 바뀌거든요. 다 이거를 다 죽이고 나서 다 지나고 나서 1910년도에 국권을 최후로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종 황제가 치열하게 투쟁과 독립투쟁을 해왔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고종은 가장 무능한 왕이었고 그 고종 옆에 있던 명성황후는 아주 간교하고 욕심 많은 어떤 아녀자 이런 걸로 폄하시켜서 망할 놈이 망했다, 잘 망했다라는 의식을 은연중에 식민사관이 불어넣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싸울 때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1882년에 이모군란,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텐진 조약을 체결하는데 청나라 일본이 이 군대를 철수하면서 앞으로 조선에 출병할 때는 상호 통지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그로부터 1894년이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청나라 일본 군대가 없는 독자적으로 우리가 국정을 끌어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오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선 정부가 갑오 농민들의 패전개혁 요구, 지금 말하면 지금 개혁, 적폐청산 개혁 요구를 좀 수용하면서 타협을 했었으면 근대화의 자주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동학 농민군을 진압해달라고 외국 군대를 부른 이런 어리석고 무능한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죽여달라고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서 청나라 군대가 출동하니까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에다 통지를 하니까 일본이 더 많은 부대를 보내가지고 이런 갑오열환이 벌어지게 된 거죠. 갑오열환 이제 1894년도에 청나라를 일본이 물리치고 나서 요동반도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다 자기들이 획득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막 축배를 들었다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나타나서 영국, 프랑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소위 삼국 간섭을 통해 요동반도를 다시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청일전쟁 이후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요동반도를 다시 뺏기고 조선에 대한 지배권도 확립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 제가 듣기로 수백 명이 할복 자살할 정도로 분노를 표시하고 러시아에 대한 막 거의 집단적인 히스테리 상황이 됐다 그럽니다. 일본이. 이 러시아에 대한 분노.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야,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 편에 서서 영러프 삼국 간섭을 하다 보니까 저기서 영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1차 영일 동맹을 1902년도에 맺게 됐죠. 영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러시아 남하를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러시아와 싸우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갑니다. 러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발생했는데 이게 바로 저희 인천 앞바다 지금 팔미도입니다. 팔미도 앞바다에서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배가 바리악이라는 함대인데 바리악이 영어로는 바이킹이란 말이고 러시아 말로는 바리악이란 말인데 이 바리악 함대가 일본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항복하지 않고 영웅조로 싸워 죽어가지고 이 바리악 깃발이 애국심의 상징이 됐습니다. 러시아에. 이 바리악의 함장은 바리악이 침몰할 때 끝까지 이걸 지키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바리악 깃발을 제가 인천시장 때 가지고 있다가 푸틴한테 빌려준 바람에 푸틴과 제가 인연이 돼서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폴레옹을 이기고 히틀러를 이긴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반면에 일본한테 진 러일 전쟁을 아주 치욕적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동양인한테 졌다라는 인종적인 것까지 겹치고. 그런데 러일 전쟁은 당시 우리 진보적 지식인들한테는 좋은 희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러시아 제국이, 짜르의 제국이 신흥 아시아의 공업국가에 의해서 패배됐다는 것은 역사의 진보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러일 전쟁을 때 일본 편을 들었고 모스크바, 러시아 안에 있는 소위 볼셰비키, 멘셰비키를 비롯한 혁명 세력들도 전부 자국의 정부가 패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때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석원기랑이라는 아카시 모토지로라는 유명한 외교관이 일본 외교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약 400억이 넘는 군자금을 야마가타 요리토모 정부로부터 부여받아서 레닌을 만나가지고 공작금을 줍니다. 레닌, 트로츠키 이런 볼셰비키들을 만나가지고 돈을 줘서 혁명을 일으켜서 짜르 정부가 무너지게 적국을 배분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레닌 같은 사람은 1차 세계대전 이런 걸 다 제국주의 간의 전쟁으로 봤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은 상대방 노동자와 싸우지 말고 총뿌리를 자국의 자본가와 봉건 지배 계급에 돌려서 내전으로 바꾸자.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바꾸자. 이렇게 슬로건을 레닌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본 돈도 죄의식 없이 받아서 혁명 자금으로 레닌이 썼던 거죠. 일본은 그렇게 치밀하게 외교적 공작을 해서 그 러시아를 이기게 됩니다. 그때 보면 러시아 함대는 세 군데가 있는데 북해 함대가 있고 흑해 함대가 있고 태평양 함대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북해 함대는 지금 크론슈타트라고요. 상페테르스부르 옆에 있는 항구에서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쭉 출발해서 이제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쭉 와야 되는데 흑해 함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크리미아 반도, 이번에 러시아가 합병을 했죠. 크리미아 반도에 세바스톨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흑해에서 터키의 소위 말하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지중해로 나와서 그리스 에게해를 지나 이탈리아 반도를 지나서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서 나갈 거냐 아니면은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바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나와가지고
인도양으로 해서 바로 우리 이 한반도로 오면 훨씬 더 빠를 텐데 영국이 영일동맹으로 당시 일본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이집트에 압력을 가해서 러시아 흑해 함대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흑해 함대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브롤터로 나와서 아프리카 대륙 밑에 희망봉 남아프리카 공항을 돌아가지고 인도양을 지나서 우리나라 동해바다까지 오다 보니까 당시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일본 연합함대 총사령관, 그 사람이 지금 사스마번 가고시마県출신입니다. 도고 헤이하치로 이순신 장군을 존경했다는 그 유명한 제독이 경상남도 진해에다가 연합함대 본부를 모아놓고 이 발틱 함대와 이 흑해 함대가 이 희망봉을 돌아서 온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스시마 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이제 던져버렸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외교, 영러프 삼국 간섭을 통해 요동반도를 뺏긴 일본이 그때부터 외교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미리미리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영국을 영일동맹으로 만들어서 러시아를 러일전쟁에서 이겨난 다음에 바로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어서 미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걸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었던 만국평화회의에 고종 황제께서 이준 이상서를 밀서를 보내가지고 이 을사늑약이 고종 황제의 뜻이 아닌 강압에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사실을 만국평화회의에 가서 알렸는데 당시 지금의 유엔 전시에 나올 수 있는 만국평화의 의장이 러시아가 의장이었습니다. 러시아도 이미 일본하고 합의를 맺어서 우리 편을 들지 않았고 미국도 일본 편을 들어서 우리는 입장을 못하게 됐죠. 1905년 을사늑약에 따라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이 대표단은 이 만국평화회의에 들어와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게 그때 그 바리악 아까 말씀드린 그 함대 깃발입니다. 러시아 함대 깃발. 이리나 이거 기억나죠? 러시아 깃발 지금도 이걸로 쓰고 있죠. 네, 우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인데요. 제가 인천시장 때 그 메드베데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이거를 제가 이거 바리악 깃발을 제가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푸틴이 이것 때문에 저를 인천시장 때 초청해서 저한테 오르지나 드르비지 훈장을 줬는데 사실 그때 니콜라이 2세가 마지막 황제였잖아요. 이 고종 황제랑 서로 친했습니다. 얼굴도 생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둘이 편지를 많이 주고받고 그래서 니콜라이 2세가 나중에 우랄산맥 근방에서 볼셰비키에서 처형돼서 죽었는데 그 자기 딸내미더라고. 지금은 이삭 성당인가? 상페테르스부르크의 그 성당의 묘지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상페테르스부르크 그 성당 지하에 가서 니콜라이 2세한테 우리 고종 황제 대한제국 도와줘서 고맙다고 제가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거 고마웠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한 사례로요. 1905년 을사늑약이 되고 이제 통감을 설치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대한제국 외교권을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지금부터 대한제국 외교권은 박탈됐기 때문에 공관을 다 폐쇄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내서 미국은 다 공관이 폐쇄됩니다. 제가 워싱턴에 이번에 그 옛날 그 대한제국 영사관을 다녀왔던데 이 건물을 최근에 우리가 그걸 다시 구입을 했어요. 최초로 썼던 그 영사관을. 거기가 뭐 감개무량한데 아무튼 거기도 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일하게 문을 안 닫힌 데가 상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공관이었습니다. 왜? 니콜라 2세가 일본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재정 지원을 해줘서 러시아 공관만 유일하게 대한제국 러시아 공관이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도 1910년 한일 합방 때까지 강제병합 때까지 공사관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 이상설 열사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기 전에 상페테르스부르크에 들려가지고 대한제국 영사관에 들려가서 밥도 얻어먹고 예비도 받고 좀 쉬었다가 힘을 차려서
헤이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러시아 공사가 이범준 공사입니다. 이범준 공사. 그 이범준의 아들이 이위종입니다. 이위종은 아버지가 중위공사 때 따라가서 영어를 열심히 잘했고 프랑스 군사학교를 나서 불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백작의 딸 루드밀라랑 결혼을 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루드밀라도 이쁘고. 아무튼 영화로 만들 만한 소재가 있는 사람인데 이위종이 러시아 말도 유창하게 잘해서 당시 대한제국 그 시대에 가장 국제화된 인물이 이위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범준이 이위종 자기 아들한테 이준 이상설 특사를 보좌해라. 그래서 이위종이 이준 이상설을 모시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본인이랑 입장을 못하게 하니까 이러한 쪽지 요인물을 만들어가지고 특파원들한테 대한제국 특사가 왔으니 관심 있는 기자들은 모여주세요. 그래서 카페로 불러가지고 카페로 다 모아놓고 대한제국 특사가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항변하고 토론한 것을 이제 네덜란드 신문들이 그때 썼습니다. 그 가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지금도 그 이준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보면 그때 최초의 헤이그에서 나온 신문, 대한제국 특사의 그런 주장을 담는 그 기사를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래서 그 이위종이가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범준이 그렇게 공간을 유지하다가 1910년 한일 병합이 되니까 고종 황제한테 황제폐하 더 이상 이제 나라를 없어졌으니 내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라고 쓰고 권총으로 아파트에서 자살해서 순국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을 때 이범준 공사의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니콜라 2세가 그때 백마 4마리가 끄는 까만 황실용 의전 장례 마차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백마 4마리가 끄는 까만 장례 마차에 우리 이범준 공사의 시신을 싣고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는 모습이 영화 동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화 필름으로. 러시아 기록 보관소에. 그거를 제가 인천시장 때 찾아내서 다큐멘터리로 제가 KBS한테 돈을 2억을 해서 그때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이 러시아인들이 이 바리아 함대 깃발을 지금도 9,000톤급 디스트로이어 구축한 바리악이라는 함대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있는데 그 깃발을 담아가지고 가는 모습인데 얘는 메골로프라는 비서실장인데 메드베데프라고 연합뉴스가 잘못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도 물론 제국주의적 욕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자 남하에 온 거죠. 그러나 그 러시아와 일본 간의 힘의 균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성과물이 뭡니까? 그게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저는 대한제국을 여러분 덕수궁 갈 때마다 그냥 보지 마시고 덕수궁이 우리 대한제국의 황궁터 아닙니까? 거기가 대한제국 덕수궁이. 그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언제 한번 황제라고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난 황제란 말 들 때 가슴이 나는 좀 벅차오르더라고요. 제가 좀 민족주의적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맨날 청나라 명나라 때 다 우리가 명나라 때도 전부 명나라 황제한테 고명을 받고 다 승인을 받아야 황세자도 책봉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황제가 돼본 적이 있었냐고요. 처음으로 한번 광개토 왕도 황제가 아니라 광개토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왕. 근데 이게 황제가 돼본 거 처음으로 엠페러가. 대한제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러시아의 힘이 견제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1895년에 소위 말하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성황후를 죽인 사람이 미우라 공사를 비롯한 무슨 잡놈들이 죽인 게 아니라 전부 하버드 대학을 나온 이런 인텔리들이 와서 죽인 겁니다. 일본의 인텔리들이 와서. 그 죽여가지고 명성황후를 지켰던 사람이 홍계훈 대장이 있었는데 얼마나 우리나라 군대까지 동원돼서요. 한 200~300명이 몰려와서 죽인 겁니다. 시신했다 오줌을 싸고 그렇게 모욕을 했다 그러는데 명성황후를 죽이고 시해하고 나니까 이 고종 황제가 자신의 신변도 두려워서 이 러시아 공간으로 옮긴 게 소위 아관 파천이라는 게 1896년. 그리고 그 러시아 힘을 만들어진 게 1897년 대한제국의 성립입니다. 대한제국이 되고 나서 일본보다 먼저 우리가 전차를 도입했고요. 훈민정음이 처음으로
우리 공식 공용어가 된 것도 대한제국대입니다. 대한제국대 역시 이 개혁의 조치가 많습니다. 대한제국이 1905년 을사늑약 될 때까지 약 8년 동안은 뭔가 자주적인 개혁의 역할을 했고, 당시 대한제국 군대가 병력이 2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상당히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얼마든지 한번 우리가 독립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대한제국 역사가 이제 1910년으로 결국 마무리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대륙과 해양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한반도는 말하면 반은 섬이라 해서 반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이제 영어로는 페닌슐라 그런데 세미 아일랜드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상 4분의 3이 섬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데 대륙과 해양이 항상 부딪혔던 게, 최초로 부딪혔던 게 언제입니까? 그게 뭐 원나라 때 일본과의 싸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백제 당나라 군대가 백제를 멸망치고 나서 일본과 연합군과 싸웠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일본과의 문제지 해양 세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랬습니다. 해양 세력과 대륙의 제대로 붙은 싸움은 임진왜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1592년 딱 2조 200년 만에 됐습니다. 2조 왕조가 1392년도에 조선 왕조가 수립이 되고,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조선 왕조 수립 딱 100년 만에 15세기 말에 콜럼버스가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대항해 시대가 이루어지고, 1500년도 초에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이제 유럽의 배들이 우리 아시아 쪽에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만을 처음에 네덜란드가 점령했고요. 그다음에 1544년도에 지금 종자도라고 하는 가고시마켄에 있는 다네가시마라는 섬입니다. 이게 고구마 씨앗처럼 생긴 이런 다네가시마라는 섬에 포르투갈 상인이 최초로 이 조총 2개를 갖다 주게 됩니다. 그걸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총이 일본 전국 시대에 이게 제조가 되고 개량이 되고 퍼져서 소위 말한 오다 노부나가가 이 조총 부대를 이용해서 다케다 신겐의 아들, 전쟁 센소노 가미로 알려진 다케다 신겐의 아들 다케다 가스요리의 부대를, 기마 부대를 이 조총 부대로 물리친 사건이 바로 이 어떤 문명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재현된 게 임진왜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포르투갈의 이런 조총으로 상징된 이런 해양 문물, 그리고 나가사키의 데지마라는 조그마한 섬을 만들어서 네덜란드의 그 학문을 받아들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도 그 네덜란드 학문들의 난학이라 그래서 네덜란드가 학문이 러시아에 퍼진데 그걸 올란도라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은 네덜란드를 올란드라 그래요. 올란드의 문화가 퍼지면서 그때 일본의 건물들이 다 네덜란드 형태의 건물이고, 그 건물이 지금의 서울시청, 서울역, 이게 다 네덜란드 건물입니다. 이게 일본이 지은 거지만 저게 네덜란드 양식을 일본이 약간 개량한 형식이 지금 한국은행 건물, 현재 남아있는 서울시청, 서울역 이 건물이 다 네덜란드 건물 양식과 일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을 통해서 건너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은 해양 문명을 빨리 받아들인 거죠. 우리나라도 그 정지라 그래서 대마도 도주가 우리의 총 2개를 조총을 갖다 줬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근데 선조가 한번 써보라 할 때 훈련도감에 한번 써보고 선조한테 보고하기를 이 총이 사정거리도 짧고 비가 오면 뭐 솜이 젖어가지고 총알도 안 나오고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훈련도감 변기창에다가 처박아 놓고 하나도 개량을 안 했죠. 그래서 우리는 20만 정의 조총 부대를 가지고 있는 당시 유럽보다 더 많은 총기를 소유한 최강의 일본군과 맞아서 우리 1592년 4월 13일 날 부산 동래성에서 처음으로 해양과 육지의 문명이,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 문명이 부딪히게 된 사건입니다. 그때 일본이 애들이 정명가도로, 명나라를 치러 가니까 길을 비켜달라 그랬더니 전사이 차도난,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은 벌려주기 어렵다라고 성벽에 글을 세운 사람이 동래부사 송상현인데 제 할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이. 여산송 씨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런 문명적 충돌이 있었고, 그때 세스페데스 포르투갈 신부가 종군 신부로 참관을 했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카톨릭 신자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그 이제 문명이 발생한 건데요. 그게
러일 전쟁도 그러한 것에 전쟁에 부딪힌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의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남북이 분단되는 현재까지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 세력과 일본, 미국의 해양 세력 간에 지금 갈등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고 이거 대륙 세력들은 지금 상하이 협력 기구를 통해서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뭔가 뚫어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미국은 지금 대만과 필리핀을 다 엮어서 자유로운 항행의 원칙 그리고 아시아 피보트 정책 오바마 때 이렇게 해서 중국 포위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병 때 20년, 독립군 25년, 광복에서 50년 동안에 우리가 독립전쟁을 했다는 것을 제대로 좀 해서 우리 아들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분열되고 싸우다가 일본한테 그냥 갖다 넘겨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일 합방 선언문 그 글귀를 한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게 테라우치 마사다케한테 이완용이가 사인해가지고 쓴 한일 합방서인데요. 또 영구히 국권을 일본 황제폐하한테 양위한다고 조선국 황제가 한다고 이렇게 아주 정말 굴욕적인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위하고 일본국 황제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컨셉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은 한일 합방이 지금 합법적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 사회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도 그러고 극동 전범 재판소에서도 우리 일제 시대의 식민 통치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만주사변하고 남경 대학살, 중국에 대한 범죄 행위, 그다음에 태평양에 대한 범죄 행위 진주만 습격하고 이것에 대한 전범 재판을 한 것이지 우리 조선에 대한 대한제국에 대한 전범 행위는 공소사실에 돼 있지가 않아요. 이것도 참 우리의 문제인데요. 이 50년 의병 20년, 독립군 25년, 광복 5년의 이 50년 독립투쟁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07년도에 대한제국을 해산할 때 약 2만 명 정도 박승환 그때 대장이 권총으로 자결을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러시아인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보처럼 그때 러시아인들이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이기려고 말이에요. 레닌 트로츠키까지 만나가지고 독립자금, 군자금, 비밀 공작자금을 이렇게 투여했는데 러시아는 그 정도 우리 대한제국에 2만 병력이 있는데 대한제국에다 우리 고종 황제가 좀 러시아한테 신식 무기 좀 지원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그걸 안 해줬거든요. 자기들도 뭐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때 러시아가 조금만 군대 지원을 우리 대한제국에 해줬다면 대한제국 2만 부대가 제대로 일본과 싸울 수가 있어서 러일 전쟁 때 저렇게 쉽게 러일 전쟁 때 러시아 일본의 싸움이 아니라 러시아 만약에 대한제국 연합군과 일본과 싸웠다고 한다면 저렇게 쉽게 안 무너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이 대한제국의 이 군대를 해산한 게 나중에 광복군 형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그 유명한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1907년 군대 해산 때부터 11년까지 4년간 치른 전투가 2,852회, 병력은 14만 명. 이건 어마어마한 전쟁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전쟁 역사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이건 내용을. 그래서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독립투쟁사 과목을 하나 개설을 해라. 이제 육사 교장한테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안 가르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장교들을 뭘 배운다는 거냐 말이야. 미스터 선샤인에 그 나왔던 그 장면,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그걸 풀어냈습니다. 이 태극기를 박영호가 제일 처음 썼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태극기가 조금씩 지금 형태로 변화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극기를 제가 다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이 태극기가 일제시대 때 정말 이 덴노하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그 일장기를 흐르던 사람들이 해방되니까 파란 물감만 살짝 칠해가지고 갑자기 애국가로 변신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이러한 가짜 태극기가 아니라 정말 피 맺힌 광복군의 피가 묻은 태극기.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구공원에 가기 전에 수리탄을 들고 찍었던 그 배경의 태극기. 이 태극기의 정신을 우리 민주당이 우리 대한민국이 올곧게 계승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아시다시피 이회영 일가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신흥고등학교도
이름이 비슷한데 약간 그 교과가 비슷하더라고요. 신흥무관학교 독립군가하고. 어떤 그래서 전주의 신흥고등학교에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118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3,500명의 독립군을 배출시켰으니까요. 홍범도, 김자진을 비롯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사실 그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운동과는 비교가 안 될 규모의 운동을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이 노래 한번. 이 독립군가 노래를 이제 육군 산업학교 학생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육사를 방문했을 때 이 노래를 다 불렀습니다.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이게 장준하 선생님.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목이 베이던데요. 낙심할 건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나는 이 노래와 이 정신을 계승한 국군이 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불러서 더욱더 감격스럽습니다.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세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 일제 육군산학교 출신들이 많이 우리나라 국군의 주요 간부를 역임했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 광복군 출신도 있었습니다. 혼재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 일제에 어쩔 수 없이 일본의 학도병으로 끌려갔던 분들이 우리 국군에 참여한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지만 진짜 박정희 닭깎기 마사오 논란이 난 것처럼 일본 육사를 졸업해서 정말 혈서를 써서 덴노하이카 천황폐한테 충성을 맹세하던 그런 일본 제국주의 군대 간부들이 대한민국 군부의 중심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청천 장군이나 김자진 장군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독립군의 역사를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사실 대단한 역할을 했거든요. 봉오동이 이쪽쯤 있은 겁니다. 여기가 독립군 근거지인데 광복군도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졌고요. 독립 역사 속에 나중에 광복군이 사실 중층에서 만들어지고 이번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중경 임시정부를 다녀왔는데 그 광복군 사령부를 복원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이고요. 이 광복군이 사실 국내 진주 훈련까지 준비를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독립선언을 부여받은 게 1943년도 이집트 카이로 선언이잖아요. 카이로 아시고 계시죠? 근데 카이로 선언을 자세히 보면은 독립을 특정해서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대만 비롯 이런 데 다 없고요. 딱 대한민국만 특정해서 in due course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카이로 선언에 들어가는데 그 카이로 선언을 만든 주역이 장개석입니다. 장개석. 루즈벨트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장개석이 끝까지 맞는데 그 장개석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만든 힘이 누구냐? 김구 주석과 광복군이었는데 그 광복군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윤봉길 의사에서 나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아시다시피 1931년도 만주사변이 이루어지고 나서 일본 애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상해까지 점령을 해서 상해 홍구공원에서 상해 점령 기념 및 일본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냥절 행사를 할 때 우리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가지고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한 일본 군들을 대장들을 다 이렇게 척사를 시켰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그거를 보고
장개석이 너무 감동을 해서 정말 몇억 이 중국 인민이 못한 일을 조선의 청년 한 명이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임시정부를 국가 대접을 하고 김구 주석과의 대담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김구 광복군을 지원하게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군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일본하고 싸우는데 일본어와 중국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 다 우리 민족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개석 입장에서는 일본군과 싸우는데 우리 조선 청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군대가. 그래서 상당히 군대를 의존했고 루즈벨트는 동경을 폭격하려면 옛날에 비행기가 공중 고벽기가 없었기 때문에 항공모함으로 일본 열도 근방에 와서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폭격기들이 일본의 동경이나 이런 데 나가사키 이런 데 공습을 하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쭉 직진해서 남중국 곤명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비행기를 버리고 낙하산으로 이 조종사 때리면 그 조종사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보내준 역할을 장개석 군대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장개석이 이 일본과의 전쟁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개석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 연결고려 카이로 선언에 우리 대한민국 독립이 명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독립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윤봉길 의사의 피해 값으로 이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중경 임시정부에서 김무성이 찍었던 건데 이번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저도 여기 가서 같이 찍었는데 참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이 1919년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이 청사를 거의 100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마 처음으로 중경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걸 참석했습니다. 이게 그 이회영 독립운동가가 자기 재산을 다 풀어서 그때 가치로 한 600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 풀어서 신흥무원학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는 약간 좀 보수적인 분이었어요. 원래 동학군을 진압했던 사람입니다. 황해도의 그 양반 집안이라서 러일 전쟁에 일본을 지지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또 이 동양평화라는 걸 생각할 때 당시 고종 황제와 상호 연관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때 이토 히로부미를 쏘아 죽였는데 제가 안중근 의사의 공소장을 읽어보니까 일본 검사가 쓴 공소장인데요. 안중근 의사가 응칠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북두칠성처럼 이렇게 검은 점이 박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독특한 분인데 이 사람이 포수로 사냥을 잘해가지고 명사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리볼버 권총을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그걸 사줬는데 그 권총에 6발인가 총알이 있었는데요. 그 하얼빈역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얼빈역에 이토 히로부미는 전 내각 총리 대신이고 그때 러시아 무슨 장관을 만나러 왔을 때입니다. 러시아 군들이 삼엄하게 경비한 데서 그 젊은 20대 청년이 정말 이 권총이라는 게 사실 이게 떨리면 제대로 조준도 안 되는 건데 담대하게 총을 빼서 정확히 이토 히로부미를 3발을 맞췄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키가 160cm인가 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단신인데 3발을 정확히 맞히고 혹시 모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쏘았습니다. 다 3명을 다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명사수라고 써놨어요. 그 공소장에도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3월 20일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셨고요. 그 안중근 의사가 단지 동맹을 맺었던 단지 동맹비가 크라스노키아 지역에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제 친구인 그 남양알로의 그 사장 이거를 이 단지 동맹비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크라스노키아에다 이걸 만들어놨어요. 이병훈 그 남양알로 회장이 이걸 만들어놔서 저희 국회의원들 저 정봉대에서 박정원 몇 분이 가서 이걸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이봉창 이분이 이제 31년도 12월 13일 날 애국단에 들어가서 일본 도쿄에서 일왕한테 이게 던졌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히로히토는 사실 신 아니 신 일본인들에게 그 일본한테 그걸 직접 수리탄을 던졌으니까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중국의 민족일본가 무슨 신문에서 불행부중이라고 제목을 썼어요. 불행하게 맞지 않았다. 그래서 불행부중이라고 그 기사 제목을 써가지고 일본 애들이 그 신문사를 습격해서 다 때려부시고 난리가 난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 민중들에게는 정말 신선한 일이었고 생각해보면 남경 대학살에 40만을 주겠다는데 중국인 중에 누구 하나 일본에
천황이나 일본의 무슨 관동군 대장을 저격하거나 뭘 때려 부신 사람이 기억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중국인들 그렇게 많이. 그거 보면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가. 윤봉길은 볼 때마다 참 가슴이, 그런데 우리 충청도 분이죠. 충청도 홍성 그 옆에 분인데, 이분은 20살 때 나이도 어린데 자기 아들 둘이를 놔두고 김구 선생한테 찾아가서 독립에 투신하겠다고 그냥 갔습니다. 일본어도 잘생기고 일본어도 잘하는데 혼자 상해에 가서 공장 생활하면서 김구 선생을 만나려고 요리조리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서 김구 선생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일본 간첩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왜 자기를 만나려고 하는가. 일본말도 잘하고. 그래서 계속 만나보고 확인해 본 결과 이 사람이 진짜 애국 청년이구나,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거사를 맡게 되는데, 그 거사가 상해 홍구공원에서 32년도 4월 29일 전에 한 4월 21일자 신문인가 상해신문에 천장절 기념 행사를 상해 홍구공원에서 한다라는 기사가 뜹니다. 그거를 흥분해서 이제 그 김구선이 가지고 와서 드디어 떼고 왔다. 이거 할 용의가 있느냐, 기회만 드디어 자기도 기뻐하고 기회를 주라 그래서 이걸 하는데 되는데, 이봉창이가 던졌던 폭탄이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준 건데 그게 좀 화력이 별로 안 좋아서 다시 그 만든 사람이 다시 만들어 줍니다. 도시락 폭탄하고 이 물통 폭탄을 다시 만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연습을 해보니까 화력이 훨씬 더 좋아져서 이제 만족해가지고 미리 한번 답사를 다 홍구공원을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거사를 4월 29일 날 30년도 하게 되는데, 그때 상해를 점령한 기념으로 한 일본군 병사 2만 명 정도가 도열을 했던 삼엄한 그 장이었습니다. 여기를 이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20대 청년이 정말 우리 아들 같은 나이 내 이걸 했을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갈 때 자기 시계를, 자기 이제 고급 시계니까 이거를 김구선한테 줍니다. 자기 이제 죽을 필요 없으니까 시계를 바꾼 아침밥을 같이 먹었다는데요. 김구의 2원짜리 시계와 자신의 6원짜리 시계를 바꾸고 남은 돈을 김구에 돌려주고 그게 갔는데, 거기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그 연단 위에 일본 민간인들 뭐 여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안 던집니다. 그 민간인이 죽을까봐. 그래서 제가 우리 외국인들 이야기할 때마다 일본 사람들이 윤봉길을 테러리스트라고 그러는데 테러리스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지금의 테러리스트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민간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이런 놈들이 무슨 진짜 의미가 있는가, 이걸 비교하느냐 윤봉길과. 윤봉길은 우리 민족을 쳐들어온 그 일본군 관동군 대장하고 그 가족 민간인들은 안 죽이려고 기다렸다가 그 어려운 순간에 들킬지도 모르는데 그걸 기다렸다가 이슬비가 그때 마침 내려가지고 일본 민간인들이 내려옵니다, 무대에서. 그때 던져가지고 이거를 시라가 백천대장이라고 그러죠. 시라구아 대장이 때 맞아 죽습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김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독립군이 살아났고요. 이전에 이런 일본 애들이 중국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상해 사변 때 1931년 9월 18일 날 심양을 이제 침략하잖아요. 아니 그 만주 사변 때 만주를 이제 만주국을 31년도에 걔들이 만주를 점령해서 하는데, 그때 조선 출신들 깡패들 막 무례배들 이런 애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중국인들 겁탈하고 막 약탈하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한테 이 조선 놈들 막 일제 앞잡이로 막 욕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 그때 임시정부가 돈도 끊기고 중국인들의 감정이 아주 안 좋아져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사실 김구선생도 막 재정적으로도 쪼달리고. 그런데 이 윤봉길 의사가 이거를 던진 바람에 완전히 중국 민중들이 그냥 조선인 최고 막 열광적인 분야에 대해서 성급히 답지하고 숨겨주고 이러면서 우리 임시정부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이 윤봉길이 하게 된 거죠. 이것도 꼭 기억하는데, 이게 뭐 롯데그룹 무슨 친척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시게미스 마모루라는 사람이 일본 외무부 장관
입니다. 그때 이 시기마스 마모루가 그때 항복할 때 외무대 미주리호에서 항복할 때 외무대신이었는데 우리 32년도 4월 29일 날 우리 윤봉길 여사 폭탄 터졌을 때 그 연단에 서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때 상해 총영사였습니다. 일본국 상해 총영사로 서 있다가 시라코 대장은 죽고 이쪽 오른쪽 다리가 날아갔습니다. 이 폭탄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의족을 끼고 이걸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얘가 항복 문서를 할 때 우리가 항상 미국이 원자폭탄 던져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미국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걸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우리 민족 선배들의 피 어린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고 그 상징적인 게 바로 이 시게마스 마모루가 항복 문서한 이 오른쪽 다리가 우리 윤봉길 의사가 목숨으로 바꾼 이 오른쪽 다리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게마스 마모루 외무대신이고요. 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게미스 마모루. 당시 상해 공사로 있을 때 같이 있던 모습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저는 남북관계가 풀리면 다시 모셔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 조그만 마을에 지금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우리 봉오동 전투의 주역이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스탈린 강제주 때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크질 오르다는 데서 극장에 그 수의로 일을 하다가 자기 부인도 돌아가시고 자기 아들들도 일본한테 죽고 하여튼 자기 가족들도 다 죽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늙어서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셔서 거기 묻혀 계시는데 원래 고향은 평양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가 사실 서로 간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분 같은 경우를 좀 모셔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의 학생운동 때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주체 사상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소위 주사파라 그런 이유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친일분자들이 만든 나라이고 북한은 김일성 항일 투쟁한 세력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는 반민특위로 해산돼 버리고 이승만이 일제 친일 세력들을 갖다 쓴 바람에 친일 청산도 못하고 뭔가 좀 부끄러운 나라. 북한은 어찌되건 항일 투쟁가들이 만든 나라. 그래서 자격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추종하고 김일성을 추종하는 학생운동 내부에 이런 세력이 만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도 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이거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우리 학생들 한총련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우리 민족이 그 전까지 4대 매국주의로 살다가 김일성 때 와서 갑자기 주체의 나라 조선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동안 중국에 복속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온 것은 을지문덕, 영계소문, 광개토 대왕, 강감찬 수많은 이순신을 비롯한 우리 선배 선열들의 투쟁과 이 민족을 지켜온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온 것이다.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인정한다. 그러나 원 오브 데미지 김일성이 다 했고 나머지는 다 가짜가 아니다. 특히 김일성의 투쟁 중에 가장 유명한 게 1937년도에 함경남도 보천보라는 데를 이렇게 압록강을 넘어서 투쟁했던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천보 악단까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천보 가면 그 해산인데 있는데요. 그 가면 이 보천보 기념탑까지 있습니다. 근데 일본군 한 명도 안 죽었고요. 일본군 그때 2명 민간인이 죽은 사건이에요. 주재소를 습격한 조그마한 소전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의미가 있었던 거는 37년도면 이제 중일 전쟁이 벌어질 때고 우리 정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는 1920년대니까 이때는 훨씬 더 이제 국내가 더 파쇼화되고 어려울 때라 모두 다 많이 변절하고 우리 독립운동했던 사람도 그런 시기에 이런 상징적인 뭔가 중국에서 압록강을 건너 우리 반도로 국내 진공 작전을 일종의 편꼴이 된 거기 때문에 상징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크게 써줬고 이 사건을. 그래서 또 우리 신화 같은 게 있잖아요. 뭔가 일제를 때려두길 독립운동가들이 그냥 백마 타고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겪어져서 김일성 장군의 신화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된 거지만 실제로는 아주 소규모의 이 투쟁에 불과했는데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북한은 선전하고 보천보 악단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음에 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이 보천보 투쟁은 민간인 사망자 2명인데 봉오동 전투는 157명, 300명 일본인 사망자, 청산 전투는 1200명의 일본 정규 군대를 사살한 국가급 정규군 엄청난 큰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를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청산리 봉오동 전투를 북한이 보천보 투쟁 기념하듯이 우리가 정말 기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좌익 세력들이 독립투쟁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주의 세력이 독립투쟁 규모가 훨씬 더 컸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장 생각하는 우리는 윤봉길, 이봉창, 김구 선생, 광복권, 김원봉도 어찌됐건 우리 약간 아나키스트였지만 우리 세력으로 봐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대한민국이 제대로 선양하지 못하고 친위 세력들을 키우면서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왔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고 뭔가 자격지심에서 주체사상에 빠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보시면 포상장 그래가지고 1948년 2월 8일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이잖아요. 8월 15일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공식 명칭인데 이게 9월 9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왜 북한은 9월 9일 날 정부를 수립했느냐? 분단의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사실상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지만 계속 김구 선생을 불러서 민족 무슨 회의 이렇게 하면서 통일 정부를 세우자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 날 수립된 걸 보고 그 다음 달 9월 9일 날 북한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1948년도에 북조선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이름으로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전라도 광주 출신인데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를 만든 작사 작곡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원도 했고 북한 조선인민군 군가도 아무튼 작곡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그 표창장을 확고한 민주사상과 애국 의식으로 해가지고 헌신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표창장을 포상을 주는데 이 태극기가 6개씩 12개가 이렇게 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귀한 건데 제가 이거를 하얼빈에 가서 발견했습니다. 하얼빈에 정율성 기념관이 있거든요. 한번 하얼빈에 가실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이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인분들한테 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1919년 3월 1일로 하지 3.1절 이후로 그러니까 9월 달인가 됐죠. 임시정부가. 왜 이걸 48년을 하려고 그러냐. 나 이해를 못하겠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그때 수립됐을 때만 하더라도 3.1월 때만 하더라도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선공산당이 창립된 게 1925년입니다. 25년. 1919년 때는 그때는 3천만이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름으로 태극기로 다 하나가 됐던 거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1919년 3월 1일로 해야 보수 세력이 주장하듯이 꼭 보수 세력만이 아니라 저 송영기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중심의 민족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여가 있는데 왜 이거를 부정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걸로 이거를 김일성도 사용한 태극기를 보면서 이 태극기는 어떤 특정한 세력의 것이 아니라 우리 3.1운동 때 우리 3천만 결의, 2천만 결의를 하나로 통일시켰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일성이 연설할 때 뒤에 태극기가 이렇게 딱 쳐져 있습니다. 그때 아직 북한이 국가가 수립되기 전 단계입니다. 이때 김일성이 평양 군중대회 때입니다. 이때 소련군이 돼 있고 여기도 태극기가 뒤에 돼 있고요. 스탈린의 이게 소련 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같이 김일성을 환영하는데 우리 민족의 영도 김일성이라고 말했을 때 태극기가 이렇게 평양 시내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태극기의 의미와 이것을 좀 우리가 다시 새겨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3.1운동으로 우리가 임시정부를 수립을 했고요. 이게 이제
한성 임시정부와 노령, 블라디보스토크 임시정부와 상해 임시정부가 있는데 세 개가 다 합해져 가지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이제 통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건국 100주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재헌헌법 전문 이게 동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국회 가시면 꼭 한번 이거 보십시오. 국회 로텐다 홀 우측에 이 동판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재헌헌법 전문이. 근데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주체가 국민입니다. 국민. 나라가 나라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국민이 나라를 만든 거기 때문에 주체는 국민입니다. 국민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립했다고 건국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 재헌헌법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재헌헌법. 그 다음에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전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돼 있잖아요. 창건한 게 아니라 이미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이 됐으니까 재건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초등학생의 국어 실력으로 보더라도 이 문의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3.1운동으로 건립됐고 다시 재건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걸 왜 논쟁을 해야 될 거냐. 이게 이승만이 주도해서 만든 재헌헌법에 써 있는데 그렇게 조선일보와 보수세력이 영웅으로 만들고 있는 이승만이 주장한 그 내용인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지금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빨갱이로 시달리면서 6.15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한때요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대구에 유성환 국회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삼 씨가 총재로 있는 민주통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어요. 현역 국회의원이 유성환.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유성환이가 얼마나 웃겼냐면 그때마다 참 그게 불과 80년대 초반이에요. 왜 국시가 반공인데 통일이라고 그랬냐 이거지. 마치 죽산 조봉암 선생이 평화통일을 주장한다가 빨갱이로 몰려 1959년 7월 31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꼭 유성환 씨가 그랬습니다. 그랬던 게 드디어 87년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헌법에 평화통일이 국시임을 확실히 명시했고 대통령도 헌법 69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서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국회의원도 국회법에 따라 선서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도록 국회의원이 이렇게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하려면 북을 인정을 해야 평화통일을 하지 북을 김정은을 죽여야 될 살인자로 규정하고 어떻게 평화통일을 하겠어요? 멸공통일하자는 거죠. 이게 다른 말은 지금 태극기 부대가 하고 있는 건 멸공통일 아닙니까? 그 멸공통일은 이승만 때 되고 이미 우리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멸공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주장하는 평화통일 원칙에 서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을 인정하고 북과 대화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충실한 행위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박정희 때 7.4 공동성명에서도 상호간의 내정 불간섭이나 상호 존중, 이거 평화통일, 자주민족 대단결 원칙을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노태우 때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합의가 된 것이고 다 보수 진보를 넘어서 연결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3.1운동에 대한 이런 임시정부의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이 있고요. 아무튼 3.1절 정신으로 돌아가야 좌우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정신적 유산이 3.1운동에 있다. 마치 신의 혁명에 있는 것처럼 저쪽에. 여러분이 남경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경 가보신 분. 남경에 그 장개석 총통 묘소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우리 어르신 안 가보셨어요? 한번 남경에 그 여러분 그 관광이나 가실 일 있으면 거기 관광 코스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거기 장개석 총통의 묘가 있어요. 그 장개석 총통 묘 옆에 명나라 홍태조 주원장의 묘가 있습니다. 주원장. 주원장의 아들 손자 건무제를 몰아내고 새롭게 된 사람이 영락제입니다. 명나라 영락제 주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남경의 수도를 북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자금성을 그때 영락제가 만듭니다. 영락제. 명나라 영락제 때 지금 북경에 자금성이 만들어지는데 그 전까지 남경이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장기석 총통묘관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중화민국 총통 장개석 지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장개석묘 천장에 청천 홍일기가 딱 크게 천연색으로 이렇게 색칠돼 가지고 이 천장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경대학 그 교수들하고 그 중국 공산당 간부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이거 중화민국 총통이라고 써놓고 이 청천 백일기를 청천 홍일기라 합니까? 백일기라 합니까? 이거를 그대로 놔두냐 물어봤더니 그 중국 공산당 이야기가 자기들은 순환 선생, 손문 선생을 존경하고 그 손문과 함께 만든 이 중화민국이 구중국이다 이거죠. 이게 군벌을 벌리죠. 그때 다 우리 중국은 이걸로 하나였다. 그리고 지금 중국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 중공은 신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공이나 그러고 신중국이라 그래요. 이게 구중국 신중국. 그래서 이 중화민국을 토대로 지금 신중국인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중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중국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리 태극기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대한 정부가 이거를 같이 좀 통합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3.1운동으로 그 선연로의 정신을 다시 한번 재현시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광복이 결코 주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나라답게 나라다운 나라로 한 것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를 제대로 다시 한번 살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 세력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제에 항거한 광복군 또 미군과 연합해서 OSS를 만들어 가지고 광복군을 만들어 국내 진격 작전을 준비했던 그 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해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태극기를 좀 달고 있는데 내년 1년 동안 태극기를 계속 좀 달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극기를 좀 이 태극기의 주권과 이 정통성을 잘 지켜내고 우리 민주당이 또 이거를 계속 발전해 가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한제국이란 말이 중에 이거를 대한민국을 이제 한문 오면 클대자 한한자 민민자 나라국자잖아요. 따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대자는 클대자고 가장 좋은 게 한이야 한. 이 한은 삼한에서 나온 한입니다. 마한 진한 변한의 그 삼한에서 그때 마한이 제일 컸죠. 이 한과 이 민국은 중화민국에서 따왔다 그런 설인데 그건 소수설이고 민국은 공화국의 민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1항과 2항인데 1항이 이 민국이 공화국이면 공화국은 공화국이다라는 동어 반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민국은 어디서 나온 민국이냐? 이 성경에서 나온 민유방본이니 본거라의 방령이라.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번영한다. 민웨이 빵번 뻔구 빵닝이라는 이 민본에서 민국이 나왔다. 즉 군주 막비왕토 모든 게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왕의 소유였던 왕토 사상에서 민의 힘이 커져가면서 전부 다 민본 사상이 커져가면서 민국이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말기부터. 그래서 민국이 이제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언어는 북한 공산주의와 대립돼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 봉건 시대의 말기를 뚫고 왕의 나라, 제후의 나라에서 민의 나라로 바뀌어 있는 역사성을 갖는 공산당이 생기기 전부터 만들어진 우리의 말입니다. 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립해서 만들어진 반사적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은 봉건 압제를 뚫어내고 외세 침략을 막아냈던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스며들어 있고 백성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대신 백성들이 스스로 총을 들고 싸웠던 의병
50년 독립투쟁 역사가 스며 있는 민국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부를 때마다 이게 단순히 지금 광화문 태극기부대는 오로지 공산당과 싸운 반공에서만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대단히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그 역사성을 총괄해서 물론 공산당과 싸웠던 대한민국을 지키었던 그것이 같이 스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육사에서 강연했던 걸 한번 좀 봐주십시오. 육사 성도들이 아마 왜 자기들은 이제 빠진 학생들은 많이 저한테 항의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과 비전의 최선두에서 대통령 교장 선생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이끌고 계신 우리 송영길 위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님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생도들과 또 학교 주요 간부들을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특별히 이곳 화량대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광복군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왜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이 미군정하에 조선경비대 그 군사학교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육사의 뿌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하는데 당연히 대한민국 군대도 광복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 독립투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학적 사관에 빠지면 안 돼.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이 그냥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외부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투쟁을 한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은 친일부자들만 모여있고 북한은 그래도 항일투쟁하고 무장투쟁한 사람이 만든 나라가 아니냐. 뭔가 자격지심이 있고 물론 공산주의 계열도 항일투쟁을 했지만 우리 민족주의 계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이 민족주의 계열, 임시정부 계열의 투쟁이 훨씬 더 규모가 컸고 끈질기게 싸웠고 처음부터 장구한 역사를 대한제국의 무관학교 출신부터 보고동 천살리 전투에 이르기까지 싸웠다는 사실들 여러분이 강력히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역사로 받아 안아야 여러분이 군인이 된 자부심이 있고 나라를 지키는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5년도 원자폭탄 망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독립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즉 우리 위대한 우리 선조들의 피 어린 투쟁의 결과로 우리 독립이 쟁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져야 우리 역사가 새롭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광복군에 후회드리고 그래서 대한제국과 항일의병과 독립군 광복군 대한민국 군대로 여러분이 현재까지 뿌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 대한민국 뿌리도 일제와 싸웠던 3.1운동에서 있는 것 같다. 내년이면은 3.1운동 100주년이 됩니다. 2019년, 1919년에 있으니까.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1919년 3.1운동 100주년 때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 된 나라, 민족을 위해 싸웠던 나라, 동족 상잔에 의했던 비극, 공산당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항상 국민의회 할 때 호국 영령을 하면서 우리 육사 출신의 이 공산 침략을 막기에 싸워왔던 수많은 선배들의 애국심에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순국선열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면 순국선열은 뭡니까? 일제와 싸워서 독립에 싸웠던 선배들입니다.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쪽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둔 이유는 일제와 싸우고 공산과 싸운 두 애국자들을 같이 온전히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주장할 수가 있고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한민국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육사 성도들한테 이런 강의를 처음 들었다 그러니까요. 우리 육군 사관학교가 좀 교과를 개편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바뀌고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우리 의병장들을 쭉 동상도 만들어 놓고 독립군관도 가르치고 또 이런 역사를 좀 육사가 좀 변화되고 있어서 아주 제가 기분이 좋은데요. 이게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이제
There's a point where as they have more 이건 제가 작년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냐 마냐 할 때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영호 공사를 만나서 한번 식사를 하며 얘기를 들어봤더니 태영호 공사를 미국에 이제 불러서 미국인들이 태영호 공사한테 직접 물어봤던 이유가 핵심 내용이 뭐냐면 북한을 미국이 만약 폭격했을 때 일부 시설을 서지컬 스트라이크 소위 말하는 외과 수술하듯이 딱 정밀 타격을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태영호 공사한테. 태영호 공사가 절대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북이 이제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면 만약에 미군이 EMP 같은 걸 터뜨려서 통신 시설을 차단시켜서 평양으로부터 이 155마일 전방부대의 사령부의 전력이나 통신 시설이 다 차단되도록 만들었을 때 통신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대응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서는 전방사령부가 평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통신 받지 말고 무조건 공격해라 이렇게 오더가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양을 서지컬 스트로크로 평양 쪽을 폭격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 서울은 그냥 불바다가 되는 그런 전쟁의 포화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태영호가 절대 군사적 옵션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태영호 씨한테 그런 말 잘해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 깅그리치라고 여러분 그 이 유명한 분이죠. 미 연방 하원 의장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일관되게 지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을 했을 때 트럼프와 이라크전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별로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도 트럼프 쪽하고. 그리고 또 트럼프 그 부시 대통령 아들 아니 동생 그 플로리다 주지사 제프 부시랑 경선하면서 서로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안 좋은데 이 깅그리치는 유일하게 조지 부시를 아니 트럼프 대통령 일관되게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티칸 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저로서는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이 94년도에 뉴 깅그리치 그 뉴 공화당 운동을 해서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장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악하자마자 클린턴 행정부의 94년도 제네바 합의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해요. 이게 북한한테 양보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네바 합의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계속 사생아처럼 막 내팽개쳐지고 50만 톤 중유도 제때 공급한 적이 없고 캐도도 약속한 날짜에 되지도 않고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들어와서 겨우 캐도가 시작되려 그러니까 그냥 켈리가 북한에 갔다 와서 뭐 우라늄 이야기를 핑계로 그냥 제네바 합의 폐기 선언을 하게 되는 게 200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합의됐던 제네바 합의가 8년 만에 사생아 취급을 받다가 공식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신 거죠. 그래가지고 부시가 악의 축이라고 막 북한을 막 폭격할 것처럼 그런 거를 달래가면서 부시를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 쳐서 만든 게 2005년도 9.19 비핵 합의 선언이었습니다. 9.19 비핵 합의가 되자마자 바로 미 재무성이 방코델타 아시아에 북한 2,300만 달러 계좌를 압류한 바람에 그것도 막 뒤죽박죽 해져가지고 안 됐다가 다시 2.13 합의를 했다가 또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노무현 대통령께서 고생했습니다. 부시를 달래면서 이걸 이 평화를 전쟁을 막아보려고 그래서 됐는데 이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정말 그 기적 같은 평화의 창을 지금 만들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있는데 참 이제 긴장될 순간입니다. 그때 제가 전쟁을 막고 왜 깅그리치한테 북미 간의 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한 1시간 반 동안 제가 이 깅그리치를 설득했는데 한 3분 정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see if there's a point where as they have more and more sanctions, eventually they have to negotiate. Yes. For the time being, we need some very massive and maximum pressure to induce the negotiation table. Yes. What's your view? Because I know you have been looking at northern economic development. What's your view of whether there's anything that Kim Jong-un will actually respond to?
my humble opinion, so we are, as you know, Kim Dae-jung, Roh Moo-hyun, we have succeeded his policy and the so-called Sunshine policy, but some kind of is also have a shortcoming that we can more revise and to compensate his policy, and more we improve the policy. But nowadays we are close collaborating with Mr. Trump, and we have all the option on the table to maximum pressure, to prevent more the provocation of the missile test or nuclear test. But primarily we are to induce without military option is very dangerous. Inevitably the East Coast big casualty and so collateral damage. So we are, how can we induce on the table is we are economic level. The first time we are to Russia and the Northeast area we are to collaborate cooperation economic level. As finally we induce North Korea involved. I wanted to suggest to Mr. Trump or the Speaker Gingrich, we can handle North Korea nuclear issue. It's quite different than the Middle East. As you know, Middle East is very, very deep. The problem is the fundamentally the religious and the civilization, the attitude of life and death. Many extreme Islamic groups, they work, but North Korea is a confusion society. They are very realistic society. They want to live in the world, but we can induce, persuade it step by steps. So are you comfortable that there could be a stable North Korea for the next 30 or 40 years? Could the system survive and be relatively peaceful for 30 or 40 years? We are very concerned if we are strong pressure, they have no hope, North Korea. No, the gate, their frustration and some desperately their attacks and cause some problems, we are very concerned. So we should press, but we give it some small gate, so not pressure is not implode. So Right. how can they react? Well, the managing and dealing is already have nuclear. Mistress bomb is very dangerous. Look, let me, if I could, I really appreciate you taking so much time to educate me. 미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문가다. 우리는 미국과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미국인들을 항상 가르치고 어떤 면에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좀 자주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무조건 미국이 말하면 금과 옥조고 거기가 틀리면 마치 한미동맹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우리 보수 언론의 태도보다는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미국을 설득시키고 북한을 설득시켜서 저 비핵화의 길로 나와 있는 북한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어주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하도록 하는 그동안 위대한 중재자 역할, 탑 니고시에이터, 그레이트 니고시에이터 역할을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잘 뒷받침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 마지막에 깅그리치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에듀케이트 시켜서 고맙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깅그리치하고 대담 끝나면서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다 미국의 눈치에 맞춰서 이야기만 하지 자주적으로 미국한테 이런 걸 설명하는 사람이 드문 거죠. 제가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자살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북한도 테러를 하지만 북한은 자살폭탄 테러를 안 합니다. 아웅산 테러도 테러고 지는 살라고 도망가다 잡힌 거고 김현지도 칼기 폭파하고 지는 살라고 도망가다 잡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여기는 김일성을 뭐 추종하지만 빨리 죽어서 김일성 수령님한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 그랬지. 알라신 곁에 지하들을 통해 빨리 알라한테 가겠다고 지하들을 하는 이슬람하고는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어찌됐건 여기서 그러니까 타협이 되고 설득이 될 수가 있고 종교적인 어떤 광신이 아니다. 물론 유사 종교죠, 수령이. 제가 가족주의라고 그랬다고 해서 막 조중동에 난리를 치는데 가족주의라는 게 좋은 의미, 선왕의 개념을 넘어서 사회과학적 개념인데 북한은 어버이 수령이라고 합니다, 수령을. 그리고 당을 어머니 당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그래서 충과 효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통합시켜놨어요. 우리는 군사부 일체 그래서 충효 이거를 같이 우리나라는 하지만 저기는 충과 효가 통합돼 있어요. 왜?
한 가족이니까 이미 수령이 아버지니까 어버이 수령, 어머니 당. 그리고 자기들은 충성둥이, 효자둥이, 사회주의 대가정의 한 가정 한 식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그게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찌됐든 공식 언어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족주의로 표현한 겁니다. 이 가족주의 개념을 사회에 적용하면 유기적 사회 이론에 따라 이게 전체주의로 발전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북한의 가족주의는 히틀러의 파시즘과 일본의 이것과 다른 것은 거기는 남의 민족을 짓밟고 침략하는 거지만 북은 남의 민족을 침략하고 짓밟자는 건 아니라 자기들끼리 버티고 지키자는 거니까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런 현상을 우리가 있는 대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월급이라는 거고 생활비라 그래요. 한 가정이니까 아버지한테 생활비 받아 쓰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가족주의가 아니죠. 어떤 네티즌이 그렇게 써놨대. 야, 송영길이 야 북한이 가족주의인데 고모부를 고사포로 죽이고 자기 이복형을 독가스로 죽인 놈이 가족주의냐 그러는데 가족주의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슬람 같은 데는 대가족주의니까. 가족주의란 게 뭐예요?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가족 구성원을 희생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데는 명예살인해서 자기 누나가 무슨 불법도 아니니까 자유연애를 했다 그래서 집안의 명예를 어지럽혔다고 자기 누나를 죽인 것이 용인되는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야만적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대가족주의인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가족주의, 전체주의, 국가주의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0조에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실현시킬 의무를 가진다고 우리 헌법 10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10개조 10장 130개 조문 중을 다 합해가지고 가장 핵심 조항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단연코 헌법 10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헌법 10조가 저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존재 의미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 뭐냐? 대한민국은 뭐냐? 국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적 존재로서 돼 있지. 국가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위대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그러고 우리가 지난 촛불을 들고 헌법 1조 1항과 2항을 노래로 부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외쳤는가. 이것이 바로 헌법 10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내년 100주년을 맞이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뿌리를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 민주당이 지켜나가서 민주당이 앞으로 조선노동당과 경쟁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중심의 이 통일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